오늘 브리핑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브리핑 설명이 있겠습니다. 5월 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04명으로 이 중에 해외 유입이 1,102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9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1,804명 중에서 85.9%인 9,283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3명이고 전부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안타깝게도 어제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심심한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유가족들께는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해외 유입 3건 외에 지역 발생은 1건도 없었습니다. 유입 국가는 유럽이 1명, 미주 1명, 그리고 기타 1명은 쿠웨이트에서부터 들어온 사례였습니다. 최근 2주간의 전파 경로는 여전히 해외 유입이 가장 많고 해외 유입 관련자 그리고 해외 유입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최근 2주간에는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가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최근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위험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매일 2회씩 실시하고 있는 정례 브리핑에 상당한 관심과 신뢰를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정례 브리핑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인다고 응답해 주신 분이 79.3%였고 브리핑이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77.4%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위험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속 투명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기록하고 국민 여러분들이 방심하지 않고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사와 그리고 보도로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언론 매체 및 기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5일은 우리에게는 어린이날이기도 합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손위생의 날이기도 합니다. 손 씻기는 바이러스가 손을 거쳐서 몸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과 전파를 막는 효과적이고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방법임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입니다. 생활 방역의 핵심 수칙 중에도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이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손 씻기를 실천해 주시고 개별 장소 또는 공용 장소에 쉽게 손을 깨끗이 유지할 수 있도록 비누, 손 소독제 등을 비치하는 등 손 위생 환경 조성에도 더욱더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란 기존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염 예방 수칙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서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방역활동을 병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가 되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해외 유입 사례 외에 지역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감염 발생 규모는 국민 여러분들이 지난 3월 22일 이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노력한 결과이며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으로서는 지역사회 어딘가에서 특히 취약 집단이나 사각지대나 또는 진단이나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집단 중에 조용한 전파가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긴장을 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체의 무증상 감염, 또 경증 환자 비율이 높은 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파력이 높은 점 등 여러 가지로 바이러스 보유자를 찾는 것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발적이고 조용한 전파를 이어가다가 언제고 다시 대유행의 조건이 맞아서 특별히 밀폐되고 밀집된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 또 다른 유행 확산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전문가들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고 앞으로의 방역 대응도 어떻게 하면 이른 시기에 위험 징후를 감지하고 또 생활 속에서 방역을 병행해서 집단 감염을 막아야 하는 것이 관건이자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동안 가장 강한 단계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진입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달라진 일상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동안 거리두기라든지 개인위생을 실천하고 협조해 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들이시기에 앞으로도 잘 실천하시리라 굳게 믿고 있고 저희 방역당국도 다시금 자신감을 다지게 됩니다. 앞으로 부분적으로 혹시나 학교에서 혹시나 어떤 종교시설에서 또는 요양시설에서 의심 환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는 우리가 모두 처음 가는 길이자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기도 합니다. 항상 감염병에 경각심을 가지고 일상을 보내시고 동시에 우리 모두 개개인이 방역에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분명히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불분명한 상황도 발생할 것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각각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마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결과가 알려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국으로서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여러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집단 지성, 그리고 합리성, 최대한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함께 대응할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 거듭 부탁 올립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사전에 출입기자분들이 주신 사전 질의 3가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름철에 학교나 학교 교실이나 직장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틀 때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가령 에어컨 강도를 약하게 하면 강하게 했을 때처럼 수평으로 공기가 퍼지지 않아 바이러스 확산을 낮출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인 교육부에서도 이미 연구 검토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도 환경 분야의 전문가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 선진국들도 동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관련 팀에 확인을 해보니 미국의 환경을 책임진 EPA라는 기관이 있는데 기구에서도 한창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방역당국으로서는 환기가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만
올여름 아마도 하기 방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실내의 고온 환경 하에서 에어컨 사용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최선의 안전한 방법들을 조기에 전문가들과 함께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사하게 MBC 이덕영 기자님께서도 같이 질문 주셨는데 이번 답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교육부와 방역당국 간의 등교 개학과 관련된 에어컨 관련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 질문이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방역당국의 입장에서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또 조정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두고 조정할 수 있는지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방역 당국으로서는 현재는 이제 위기 단계로서는 가장 높은 심각 단계, 4가지 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지역사회의 감염 사례 자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날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아직은 전 세계적인 위기 단계에 대한 변함없는 유지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각국의 위기 상황을 구분을 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가지 단계 중에 3번째 단계, 즉 클러스터, 집단적인 발생이 있는 나라로 구분되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세계보건기구가 각국을 구분하는 것은 매주 단위로 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언제든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마도 국내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방역당국으로서는 현재 상황이 얼마만큼 지속되는지 하는 여부, 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방역당국이 포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총리께서 주재하셔서 매일 아침 각 부처의 수장들 그리고 각 지자체의 장들이 참여하셔서 아마도 방역 실무자로서 화상으로 배석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유례 없는 그런 점검을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범정부적으로 위기 단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소들,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준에 대해서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해서 WHO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의 렘데시비르 유효성 판단에 대해 변화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일단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간략히 설명을 드린다면, 어제 오전에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지원단 산하 실무추진단의 치료제 분과위원회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상황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또 주관하는 전문가 회의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렘데시비르와 관련해서 정확한 상황은 미국의 국립보건원 NIH의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아직은 항바이러스제 중에서 유효하다고 권고하고 있는 약제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임상 시험을 토대로 해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그러한 임상 시험에 일부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효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임상 시험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국내의 중앙임상위원회 등 전문가 집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판단을 곧 구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으로서는 렘데시비르의 경우
중증 환자로 사용이 좀 한정이 돼 있고, 따라서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치명률을 낮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있으나, 신종플루 유행 당시의 타미플루처럼 방역적 입장에서 초기에 모든 환자들에게 투약이 가능해서 전파력을 낮춘다든지 그러한 어떤 방역 대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의미는 좀 현재까지는 가지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유효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임상시험에 곧 이제 국내에서도 결과가 나올 것이고, 관련된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필요할 경우 관련된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보내주신 기자님들 문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 내용과 또 통계 수치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기소통팀을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MBC 이덕영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로 연휴가 마무리되고 내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 지침도 전환되는데 연휴 기간의 방역 상황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연휴 기간에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또 코로나19 상황이 잘 관리가 되어 왔는지는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잠복기 빈도가 가장 높은 시기가 5 내지 6일, 물론 최장 14일이긴 합니다만 하루하루 모니터하면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일보 허상우 기자님 질문입니다. 두 가지 주셨습니다. 오늘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감염 경로 불명 확진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위해서 역학조사팀이 현장에 파견됐다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역학조사가 몇 명이 파견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감염 경로 불명확한 사례가 지역별로 몇 건인지에 관련돼서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환자관리팀장께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곽진 환자관리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감염 경로 불명확한 사례의 현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때도 유사한 질문이 있어서 답변이 됐었던 부분인데 어제 오늘 사이에 현황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은 현재 8건, 지역별로 말씀드리면은 대구가 4건, 경북 1건, 그리고 경기 2건, 그리고 서울에서 신고된 1건, 이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위해서 방역관 1명을 포함한 4명의 팀이 어제 대구와 경북 지역에 대한 현장 파견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 질문입니다. 생활 방역 전환 이후에 교육 현장에서 올라온 목소리를 질문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순차적 등교 계약이 발표되었지만 일선 학교의 사정은 많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농어촌 지역과는 달리 도시 지역 학교 교실은 정원이 최소 30명 이상이 됩니다. 교육 당국에서 말한 거리 두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방역 당국의 입장과 솔직한 견해를 질문했었습니다. 예, 저 스스로 교육부총리께서 현장 점검하시는 현장도 수행을 해서 같이 다녀온 바가 있고, 일단 의문을 품으시는 대로 아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교실 내에서의 거리 두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일단 고려를 해서 일선 학교에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대책의 이행과 관련해서 따라서 교육부에서 순차적인 어떤 개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을 일단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브리핑
막바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달라진 코로나 이후의 일상으로 처음 이제 이행을 하고 실현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작이 되면 갖가지 그 의문사항 또 보완해야 될 점이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신속하게 합리적인 근거를 최대한 찾아서 수정 보완할 그럴 준비까지도 교육당국과 함께 긴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별 보건교사들이 한 명밖에 되지 않은 현실에서 수백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지, 담임 교사와 학부모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방역당국에서 중대본 측에 보건 인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한다는 질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현장에서도 해당 학교 측의 보건교사 또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그 교육부도 그렇고 교육당국에서 추가적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도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여건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으로 그 현장 방문에서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이 참여를 해서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개학 이후 상황에 대응을 하고 또 순차적인 또 개학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여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모의 훈련 같은 것도 저희가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어떤 보완점이 필요해서 발견이 되면 개선 보완하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날 회의 때는 해당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부 또 해당되는 교육청에서도 나오셔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지금 찾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 질문은 중대본과도 같이 좀 논의가 필요하고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한겨레 최하얀 기자님 질문입니다. 브리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방대본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국민에게 제공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는 현행 하루에 중대본 한 번, 방대본 한 번, 두 번의 브리핑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후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 하루 두 번 브리핑 체제 유지는 언제까지 할지 염두에 두신 것은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따로 이 브리핑 전에 제가 생각해 보거나 또 다른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은 이번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고 안팎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신속하고 또 투명하고 정확하게 모든 있는 사실을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빨리 알려드리고 또 모르면 모른다 또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바로 수정 보완하고 그런 자세를 계속 견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루 두 번의 브리핑 체제 유지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방대본뿐만 아니라 중대본이라든지 또 보건복지부 또 여러 그 언론과의 논의 등을 거쳐서 필요하다면 그러한 체제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브리핑을 하루 두 번 하는 것을 언제 바꿀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전에는 고민해 보지는 않았고 다만 어떻게 하면 브리핑에서 최대한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정확하게 또 빠르게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지 그것만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유시스 임재희 기자님 질문입니다. 지난번 브리핑에서 신천지 감염원 관련해 4가지 정도 가설을 세웠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가설을 통해 추적 중인지 말씀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했습니다. 네, 그 부분의 가설에 대해서는 그때 특별히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설 자체가
특정한 여러 사례들이 될 수는 있는데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특정 지역의 신도들이 단체로 해당 지역을 방문을 했다든지 또는 특정 발생 시기에 지표 환자군이 대구 지역을 특히 다녀갔다든지 등등 해서 한 4가지 정도의 가설을 가지고 조사를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가설은 가설일 뿐이기 때문에 가설 중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가설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서 지난번에 일부러 상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는데 현재도 그 부분은 같은 입장입니다. 만약에 가설 중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네. 다음은 JTBC 박유미 기자님 질문입니다. 마스크와 관련된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발표한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날이 더워지면 특히 방역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또 어린이의 경우에 호흡이 불편하면 사용을 중지하라는 것이 마스크 일반 사용 지침이기도 합니다. 답답함을 줄이기 위해 덴탈 마스크처럼 얇은 마스크를 사용해도 감염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또 여름철 마스크 착용에 관해 따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미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 지침을 말씀드리면서 개인 방역의 보조 수칙 중에 부침으로 이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KF94 또는 N95처럼 소위 그 방역 활동과 관련된 그런 마스크는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로 한정이 됩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KF80이라든지 또 말씀하신 대로 덴탈 마스크라든지 꼭 KF94를 쓰는 경우는 코로나19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마스크를 써도 일단 수칙상으로 감염 예방 또는 생활 방역을 실천하는 지침상에 저희가 공고하는 그런 범위 내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무래도 하절기로 가면 갈수록 앞서 첫 번째 질문처럼 에어컨의 사용이라든지 좀 더 그 생활 방역이 실천이 되고 또 지역사회 발생 사례를 계속 모니터를 하고 또 학교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의심자, 확진자 사례까지도 점점점 어떤 사례가 쌓이게 되면 저희가 관련돼서 다른 분야의 지침까지도 좀 개선 보완하거나 수정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JTBC 배양진 기자님 질문입니다. 곧 어버이날인데 몇몇 요양병원, 요양원에서는 방문객 면회를 허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설명하시면서 방대본에서 어버이날, 요양병원, 요양원 등 면회 관련 대책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최근 발표한 것 중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요양병원의 경우 수도권에서도 코로나19 집단 환자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46군데의 요양병원 종사자 환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음성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고위험 집단 또 발생했을 경우 치명률이 높은 집단 중에 특별히 요양병원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자체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기관이자 시설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양병원, 요양원의 경우 저희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되도록이면 방문을 안 하시는 것을 사실은 권고를 하고 방문을 하시더라도 발열이라든지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는 애초부터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외출을 삼가하시도록 생활방역상의 지침으로 권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활방역에 대한 개인적인 수칙
또 사회생활을 할 때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도 내에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 행태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덕넷 김민한 기자님 질문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오늘 한국의 방역은 세계 표준이 됐다고 말씀을 했고 내일은 한국형 뉴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바이오 의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는 내용도 있다고 기자님 설명하셨습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 진단키트를 만드는 기업들은 물론 단일 장비 PCR 진단 기업, 항체 진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 한국의 우수 진단 능력을 해외에 선보이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하나 주셨고 또 추가로 방역당국 입장에서 그동안의 진단 체계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리고 만약 2차 대유행이 온다면 보완해야 할 진단 체계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질문하신 그러한 의도를 저희가 해결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백신, 지원단 그리고 실무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전문가 또 일부 대표하는 협회와 같은 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기업까지도 참여를 해서 다양한 그 의견을 듣고 로드맵을 최종 완성하기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일선에 실제로 연구개발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체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이번 주 내에 별도로 그런 체계에 대해서도 언론에 말씀드릴 기회를 지금 가지려고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진단 체계 그리고 의료기기 이 분야야말로 치료제와 백신보다도 훨씬 더 속도 있게 우리가 소위 K 방역의 우수성을 좀 두드러지게 활약을 펼치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발빠르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모든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지나간 유행을 굳이 표현을 해서 1차 유행이라고 한다면 또 한 번의 코로나19가 올 수 있다고 의견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집단 면역의 형성을 위한 그런 지연 전략이나 이런 것보다는 조기에 환자를 발견을 하고 격리를 하고 접촉자를 추적하고 하는 그런 전통적이고도 신속한 방역 대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환자 진단이 빠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긴급 승인 제도를 비롯한 진단 시약의 광범위한 활용이 큰 역할을 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혹시라도 많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좀 더 빠른 시기에 좀 더 간편하게 혹시라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시간은 혹시 촉박하다 하더라도 개발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관계 연구진들, 전문가들과 추진단을 통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의 기자님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대12 안혜신 기자님 질문입니다. 교육부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피로도를 이유로 들면서 초등학교는 저학년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방역당국은 브리핑을 통해 지속적으로 저학년일수록 위험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개학을 하는 데 대한 일부 저학년 부모들의 우려도 큰 상황이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개학하는 방침에 대해 방역당국의 입장이나 우려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그 교육기관의 개학과 관련해서는 저희 방역당국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교육부의
주도로, 그러나 저희 방대본을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집약이 되어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개학의 순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밀집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현장 상황을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또 협의해서 마련된 지침에 따라서 계속 초기 대응 또 사전에 여러 가지 발열 감시라든지 또 등교 전, 후 또 환자나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지침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일보 정서구 기자님 질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감염 경로 불명 사례는 7명인데 방금 부본부장께서 지역별 사례를 구분해 설명하면서 8명이라고 했는데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 환자관리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관리팀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주신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을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8명 감염 경로 불명확한 사례의 현황은 4월 20일 0시부터 5월 4일 0시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 참고 자료에 실려 있는 7명은 말씀하신 대로 4월 21일 0시부터 5월 5일 0시까지 현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온 접수된 날의 밤 12시까지 현황을 가지고 그냥 신고 접수된 정보에 대해서 바로 분석한 결과를 오늘 보도 참고 자료에 매일매일 실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바로 다음 날 방역대책본부 내에서 감염 경로에 대한 1차적인 검토를 거치고 난 그 이후의 결과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황이 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브리핑은 오늘로서 마지막이고 내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대면 브리핑 또는 영상 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님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본부장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역 당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올 수 있는 다음번 유행은 지난 2월 말에 저희가 맞았던 그런 상황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말에 첫 번째 큰 폭발적인 유행처럼 우리가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치료제나 백신, 또 의료기기 등의 분야에서도 연구 개발에도 소위 축적의 시간을 쌓아서 진정한 K방역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그리고 있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낸 연구 조사 결과로 스스로 지침을 만들고 이것을 세계가 표준화하고 또 우리가 만든 시약, 의료기기, 치료약제, 백신으로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모든 세계인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현재에 충실하면서 축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끝으로 6일간 이어진 연휴가 끝이 납니다. 과거의 연휴의 느긋함보다는 조금 다른 일상을 보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연휴를 마치고 발생할 수 있는 산발적이거나 혹은 집단적인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조기에 발견하는데 다시 방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열이 나시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혹은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이상하시면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와 검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연휴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장소나 밀폐된 시설에서 밀접한 접촉이 있으셨다면 더더구나 더 적극적으로 선별진료와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은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던, 즉 코로나19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더더욱이나 명심해 주시고, 일상과 방역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새로운 일상에서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에 함께 참여하고 도움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5월 5일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통역은 고은미, 김동호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